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이번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도 많이 감소가 됐고 일부 하락한다는 기사들도 보고 있어서 과연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내년에 대한 전망, 흐름 금방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고수비급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2년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번에 방향을 잡아서 과연 향후에 2022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분기별로 또 나눠서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일단은 먼저 지금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예전에 2009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가격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4년 그리고 15년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14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2022년 부동산 전망, 일반 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는 2명 중 1명은 상승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수도권 쏠림과 도심 공급 부족, 매매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가 또 증가.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해서 오히려 매매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그리고 규제 관련돼서 이게 과연 가장 큰 최대의 변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봤고, 전세가는 좀 많은 분들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1명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0명은 이제 부동산 상승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락은 1명이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최대 변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계약갱신이 이제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까지 부추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했고요. 지금 그 대선에 따라서 일부 하락이 되거나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이제 계속 도심의 유입이 가속해서 집값 그러니까 하락 위험 요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까지도 잡아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지난 부동산 우리가 지금 아까 2014년부터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재테크할 수단이 많이 사라졌죠. 예. 안전한 투자를 모두가 선호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예금 같이 이제 안전한 수익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금리가 1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초저금리 상태고, 그리고 옛날에는 안전한 펀드라든가 이런 게 좀 호황을 누렸다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고 좀 이제 주식,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생겼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호가 많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상승 요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경제 상황은 항상 불안했어요. 이 불안한 경제 상황하고 임금과 물가 상승은 그에 반해서 계속 올랐죠.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하락이 자산 그리고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살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 이건 아까 1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해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만큼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거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미디어 매체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라든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 매체를 인터넷을 통해 다 활용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또 내용도 굉장히 방대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획득이 쉬워졌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바뀔 건지 예측하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뭔가를 하나 찾으려도 뭔가 일일이 다 찾고 물어보고 해야 됐다면 지금은 어디에 여기 생긴데 어디에 뭐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이런 기사들을 쉽게 접해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미래에 어떻게 바뀔 건지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측을 통해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호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부동산 하락 요인이 있냐 없냐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지금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죠. 올 연내만 해도 2번이나 이제 인상이 돼서 0%대 제로금리에서 1%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또 경고까지 했어요. 자,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에서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인식들을 많이들 갖고 있죠. 그런 인식과 함께 아예 너무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워져서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그게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이미 한창 하고 있죠. 그리고 세금 규제로 인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라고 보고도 있고 또 무엇보다 대선 결과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일부는 상승을 할 거고 일부는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불확실성이라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 가격 상승 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누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여태까지 2010년부터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씩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해봤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예측은 되는데요.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대출 규제, 이제 DSR 40% 규제를 시작으로 해서 아직 대선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고 불확실성이 좀 있는 바람에 조금은 상승보다는 보합 내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세로 시작을 하면서 끝에는 갈수록 상승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있고요. 대선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누가 됐을 때는 바로 소폭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소 대선의 결과 여부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개발지를 제외하면 급 상승도 급 하락도 없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갑자기 올란다던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지는 추가적인 무슨 대책이라든가 무슨 발표로 인해서 상승은 있겠지만 그게 아닌 그런 일부 개발지를 제외하면은 급 상승도 급 하락도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가적인 개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은 그런 부동산들 그리고 고가가 아닌 중저가의 부동산들은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문턱이 높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내년 1월에서부터 3월까지 부동산 한번 살펴볼게요. 당장 1월부터 DSR 40%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심리는 위축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죠. 이제 3월에 대출이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사람이 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가격 상승보다는 보합할 가능성이 좀 있죠. 대신 올 연말을 시작으로 내년에 이제 일부 재개발 지역을 발표를 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급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후보지를 선정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1차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2차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내년 4월에서 6월의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이건 저도 좀 어렵습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바로 상승을 하거나 바로 하락할 수 있을 요소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가 이제 6월 기준을 앞두고 항상 그랬어요.
6월 전에 보통 한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부터 일부 뭔가 매도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미리 이제 급매로 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일부 급매 매물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일부 급매를 통해서 또 가격이 하락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일부에 급하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 기준이고 시장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하락하는 요소가 아닌 급매로 인한 일부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불확실성 자체는 이미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4월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변화 있는 미래가 좋은 그런 부동산들은 계속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왜냐? 결과가 어쨌든 나와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네, 그래서 4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계속 부동산들이 이런 흐름의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7월에서부터 9월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의 첫 적용 매물이 시장에 풀려서 이제 전세가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2년 거주를 했고 한 번 더 연장이 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최초가 내년 7월 말부터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복잡해질 겁니다. 왜냐? 몇 년 동안 가격을 못 올렸던 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이제 보상 심리로 인해서 가격을 많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전세가는 그대로 놓고 반전세 형태로 월세로 부담을 세입자에게 가중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물이 계속 쏟아지겠죠. 그로 인해 전세 시장이 불안하게 됨과 동시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다시 또 전세로 눌러 사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매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나게 되면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 매매가까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매물 부족은 내년부터 부족하다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시기예요. 그리고 전세가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그게 동반 상승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자 신규 물량 이게 또 마찬가지지만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할 거다. 7월에서 9월부터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때쯤 돼서 또 이제 재개발 이슈들에 대한 이제 후보지 선정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올 시기예요. 그래서 중저가의 부동산들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연말 10월에서부터 12월의 부동산은 그 내년 그러니까 2023년이 되겠죠. 내년에 내후년을 앞두고 각종 또 대책을 추가 발표할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격이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이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조금 가라앉았다 그럼 일부 풀어주는 그런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런 대책 추가 발표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추석과 이제 연말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가격이 급상승보다는 살짝 주춤하는 경향들을 보이고는 있어요. 항상 내년에 뭔가를 시작해야지 내지는 내년부터 뭘 해야지라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보합세 내지는 소폭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추가적인 개발지 발표를 아마 연말을 앞두고 막 할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한 개발 기대감으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계속 또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이제 전망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과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재건축, 재개발이 예전에는 좀 그 물량도 많이 부족하고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완화 정책과 공급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거나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은 더욱 많아지거나 더욱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여기에 포커싱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을 보시면 되실 거고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들로 선점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커져가는 양극화. 지금도 이미 작년 재작년만 해도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지방이 이제 좀 맞춰서 키 맞추기로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지금 또 반대로 고가의 아파트나 고가의 부동산들은 그대로 가격이 유지하거나 상승한 추세인 반면에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지금 급매로 나오면서 매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극화에 대비해서 이왕이면 지역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도 모두가 접근하고 싶어하는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소액 투자의 경우는요, 서울 역세권, 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뭔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 주변을 꼭 그런 유망지 쪽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항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재건축 확정된 곳들, 이미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 가능성이 높은 곳들 내지는 재개발이 이미 확정돼서 하나씩 진행 중인 곳들로 가시면 지금보다도 가격 상승이 좀 더 안전하면서 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내년 어떻게 흘러갈 건지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뭔가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건데 세미나는 지금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질 않아요. 이제 안내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미나는 지금 거리두기 강화가 곧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미나보다는 안전한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대1 상담으로 통해서 이렇게 한 분께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방향 잡아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알려드릴 계획이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관련돼서는 뭐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강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중구동 만리동, 그러니까 서울역에 위치한 지역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현재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KTX 다니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죠. 서울역에서부터 도보 5분 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면적은 약 12평에서부터 13평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세는 4억 9천 정도, 그리고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억 7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 같은 경우는요, 서두에 언급해드렸지만 5개 역이 추가되는 교통의 핵심지예요. 이미 아까 기존에 있는 역들을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많이 다니는 역임에도 불구하고 GTX, 누구나 알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 GTX A, B 두 개가 다니고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다니고요. 신안산선, 그리고 광명철도 총 5개 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인데 5개역이 추가가 되면은 더욱더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중요한 게 이 안에 새롭게 생기는 노선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GTX를 포함해서 신분당선, 신안산선, 광명철도까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서울의 중심지권을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원래 교통이 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울역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울역 바로 위쪽에 코엑스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몰리게 될 거고 지저분했던 지역이 굉장히 깨끗하게 변화가 되겠죠. 자, 그게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 그곳 서울역과 서울역 코엑스로 불리는 곳에서 더 가까운 곳, 그런 곳은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 낙후됐던 지역, 그리고 이런 빌라촌 이런 곳들은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 만리동 한번 지역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서울역은 여기고요. 서울역이고 지금도 이미 공항철도부터 시작해서 1호선, 4호선 여러 개를 다니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도상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다라는 걸 이제 하나 짚어드렸고요. 이 바로 위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새롭게 생기는 지역입니다. 이 두 개 모두 가까운 지역을 이제 찾아보시는 게 내 투자, 내가 뭔가 준비했을 때 가격이 현재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가까운 곳이다라는 걸 하나를 짚어드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이제 첫 마이스 시설로 개발할 거다라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가 이제 물론 강남이라서 가격이 높은 것도 있지만요. 코엑스라는 그런 일자리와 함께 그런 마이스 산업 시설들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이고 미팅 장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서울역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아까 역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GTX
AB 노선 다닌다고 했는데 서울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GTX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은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노후돼 있다고 현재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입니다. 그걸 하나 짚어드리고 그리고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도 모두 다 노선 안에 이렇게 다 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투룸, 중구 만리동,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5분 거리, 그리고 코엑스 생겨나는 곳에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 현재 시세는 4억 9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세가 3억 2천이라서 이거를 뺀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7천 정도. 그리고 이 서울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이 아마 이 금액대를 찾기가 힘들 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강변은 제가 최근에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지역 그리고 가장 많이 준비했던 지역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자양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한강변에 한 번쯤 살고 싶고 또한 재개발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은 지역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 2호선 구의역과 감변역을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강변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요. 역에서 다 멉니다. 실제로 10분 이내 거리도 찾기 힘들 정도로 여기서 굉장히 먼데 다행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모두 7분 정도 거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면적은 대략 11평에서부터 13평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는 4억 8천에서부터 5억 4,500 실제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억 6천에서부터 7,500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여기도 일자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네, 첨단 업무 복합단지를 포함해서 통합청사, 그러니까 복합단지가 새롭게 생기는 거고요. 또 스타필드라는 대형 상업시설이 주변에 이제 유치가 될 겁니다. 자, 한강변이라는 특수한 입지에 또 한강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역에서 먼데 여기는 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게 학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좀 멀리들 떨어져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가장 어린 나이가 내 자녀가 어린 경우는 다 근처에 뭔가를 준비하기를 원해 하시는데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발 추진 중인 곳의 가능성이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4동, 3동 2동, 1동인데 소액 투자 기준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이쪽 4동과 2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방향 한번 잡아드리면 현재 공사 중인데 구의역 앞쪽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정중앙 쪽에 뒷선도로가 새롭게 확정이 돼서 공사 중입니다. 자, 이쪽 라인은 새롭게 역에서 더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바로 오른편에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확정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스타필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접근성이 5분 이내다. 그리고 학군도 바로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재개발 측면에서 노후도를 봤을 때 여기에 자양 2동인데요. 여기 있는 일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치가 높아지고 정리 한번 해드리면 시세는 4억 8천에서부터 5억 4,500 그리고 전세를 끼고 실제 금액은 1억 6천에서부터 1억 7,500까지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